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정면 충돌했습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고, 추 장관은 라임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백신 접종을 일주일 동안 유보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는데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노인 보호시설과 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진자 규모도 커졌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공군부대에 복무하면서 각종 편의와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부대 내부에서는 이를 지적하는 문건까지 만들어 보고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단독 보도합니다. CJ대한통운 대표가 택배 노동자들의 이딴 사망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분류작업 개선 등의 대책도 내놨는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눈과 귀가 쏠린 하루였습니다. 오늘 9시 뉴스 대검찰청 국정감사 주요 내용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감 초반부터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 라임과 가족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추 장관의 지휘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위법하고 또 그 근거라든지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부당한 건 저희들은 다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장관이 총장을 통해서만 사건 의견을 전달하도록 한 것인데 총장 배제 지휘는 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정치적 발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검찰과 총장 연루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지휘였다는 겁니다. 우리 검찰정법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고 지휘 감독자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저 지휘 틀렸다. 이거는 기본적인 법 질서를 흔드는 겁니다. 윤 총장은 총장 패싱 논란이인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협의 없이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추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그 아마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겁니다. 청와대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죠. 거취 문제는 총선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고 소임을 다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며 사퇴는 없다고 했습니다. 뭐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대통령 당부에 대해 윤 총장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윤 총장은 또 라임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 안 했다 이렇게 여당 의원들과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있을 때 옵티머스 수사 의뢰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철저히 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으며 김봉현 씨의 폭로를 접한 직후 접대받은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직보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총장님 말고는 대검과 법무부에서 이 사건에 야당 정치인이 연루돼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야당 정치인이 연루가 총장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정상입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이었을 당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당시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서를 보면 진흥원의 피해는 없었지만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이 전파진흥원 여기는 손해가 없지만 이게 횡령 배임,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해서 다른 피해가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수사를 해달라. 그렇게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그죠? 지금 알고 계시죠? 하여튼 제가 그렇게 의뢰를 한 겁니다. 수사 의뢰서를 보면. 윤 총장은 부장 전결로 본인은 당시 이 사안을 알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내의 일이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라임 수사를 맡고 있는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검찰총장 지위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휘체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금년간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윤 총장은 조국 당시 후보자의 가족 관련 의혹 때문에 압수수색이 있던 날 박상기 법무장관을 만났고 박 장관이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되겠냐고 물어와서 사퇴 의견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합의된 다음 날 검찰은 이른 아침부터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당일 오후 대검 근처에서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조국 낙마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부 1심 동체, 민정수석이 그런 거 하면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면 되느냐고 낙마라고 얘기해요. 법무부 장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윤 총장은 이날 대화에 대해 장관이 선처를 물어와 사퇴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막 이러고 나오는데 좀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해져 가지고 저희도 좀 일 처리하는데 재량과 룸이 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을 드린 거지.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 정치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내정해가지고 임명하겠다라고 할 때 네.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수십여 곳에 대해서 한다라는 것, 그게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얘기는 아니고. 윤 총장은 당시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은 국감 중간중간 감정을 드러냈고 민주당은 불만을 표시했고 국민의힘은 엄호했습니다. 1년 3개월 전 인사청문회 당시와는 정반대 상황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런 작심 발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폭로한 검사 접대 의혹이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또 야당 정치인 로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지연된 의혹에 대해서인데 사실상 윤 총장은 직접 겨냥한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최영원 기자입니다.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총장의 작심 발언에 추미애 장관은 SNS를 통해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의 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감에서 논란이 된 사안들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감찰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접대 의혹과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 지연 의혹을 감찰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선 검찰총장과 서울 남부지검 지휘부가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보고 과정에 은폐되거나 무마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선 여당 정치인 수사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 수사와는 다른 방법으로 보고했는지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비교해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감찰하라는 겁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김봉현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전 회장의 폭로 경위와 내용에 대해 감찰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추가로 감찰까지 지시한 것은 과잉 대응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독감 백신 속보입니다. 백신을 맞은 뒤에 숨진 사례 오늘도 잇따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건 지금까지 25명입니다. 사망과 백신 사이의 연관성 아직 확인된 건 없는데요. 의사협회는 백신 접종을 일주일 동안 유보하라고 정부에 공식 권고한 반면 백신학회는 접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받았던 80대 남성이 오늘 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의원을 찾았던 70대 역시 백신을 맞은 뒤 사망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광명시에서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서울 강서구 사례까지 합치면 서울에서만 3건이 확인된 겁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질병관리청이 공식 확인한 접종 후 사망자는 최소 25명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 사망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어 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에서 4명, 서울과 전북, 전남, 경남에서 각 3명, 인천과 대구 각 2명,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제주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신고됐습니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9명, 70대가 12명, 60대가 1명, 60세 미만이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사망자가 급증하자 의사협회는 일단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독감 백신이 사망 원인이라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그 인과성을 밝히기 위해 접종 유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회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정 본인이 원한다 하게 되면 그런 환자들은 이제 보건소나 국공립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접종하는 케이스는 아주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다만 이미 접종받은 환자는 대부분 안심해도 좋으며 특이 증상이 생길 경우 인근 의료기관을 찾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한백신학회는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에 대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접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국한되지 않고 제조사와 생산 고유 번호도 다르며 사망 전 발현한 증상도 일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의 철저한 조사 이후 투명한 결과 확인과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 문제 관해서 KBS가 감염병 전문가 5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접종 사업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또 백신을 맞는다면 뭘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KBS가 의견을 구한 전문가는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엄중식, 이재각 교수 등 5명입니다. 먼저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라는 질병관리청의 입장에 대해 2명의 전문가는 미흡하다고 답한 반면 3명은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접종 중단은 잃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면 그 자체가 실제로 사망과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접종을 더 연기하거나 지연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잇따른 사망 사례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 방식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망 사례가 또 늘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제대로 분석하고 진단해야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접종을 지속할 건지 중단할 건지 아니면 좀 조정을 할 건지 이런 대책이 제대로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독감 백신 접종을 지속하는 게 맞냐는 질문엔 전문가 5명 모두 동의했습니다. 다만 시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접종 시기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독감 유행 시기가 11월에서 12월 정도에 시작되니까 적어도 11월 초까지는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더 늦추기는 어려우니까 괜찮으면 지금 접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민 불안감이 너무 커진 상황에선 접종의 당위성을 강조해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거부감이나 불안감이 너무 높다면 한 1, 2주 정도라도 일단 멈추고 조사를 좀 해서 인과관계가 정말 있는 것인지 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나서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통을 하고 다시 사업을 재개하고 이러한 방안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한다면 접종 전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열이 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독감 접종을 하게 되면 몸이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독감 접종을 잠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고 독감 접종 후에 잘 쉬면서 몸을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접종 후 30분 정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이상 반응을 관찰하거나 고위험군의 경우 접종한 날은 혼자 있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네, 그럼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는 121명 늘었는데 국내 발생은 104명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건 일주일 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춘 이후에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만큼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늘 확진자가 늘어난 건 노인보호시설 등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한 노인 주간 보호센터입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90대 할머니가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설 이용자 등 77명에 대한 검사에서 현재까지 1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은 경도인지 장애처럼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잘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증상 발현을 알 수 없다라는. 이 노인센터와 가까운 곳에 있는 군포의 한 병원에서도 확진자 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일하던 간병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환자는 안양시 노인보호센터의 첫 확진자인 90대 할머니의 가족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취약한 수도권의 노인 이용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서울 소재 병원 30개소 종사자 2,746명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영등포구 소재 요양병원 종사자 1명이 확진되어 해당 병원에 방역 조치와 경기도 양주시의 섬유회사에선 지난 1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됐습니다. 기존 확진자가 나왔던 소규모 집단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산모 스포렉스 수영장과 관련해선 9명이 더 늘어나 누적 확진자가 10명이 됐고 경기도 광주시의 SRC 재활병원 관련은 하루 새 20명이 추가 확진돼 모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산의 부산 진구 온 요양병원에서도 2명이 확진돼 모두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해뜨락 요양병원에선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SRC 재활병원의 경우 여러 병동에서 환자와 간병인 등이 감염됐고 아직 최대 잠복기에 있는 만큼 추가적인 환자 발생이 우려된다며 의료진 9명을 더 투입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수원 비행장이나 광주 비행장 이런 데가 지금 시설이 60년 된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군 장병들이. 2년 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의 한 장면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시설이 낙후됐다고 지적한 군 공항인 수원 비행장은 바로 김 의원 아들이 당시 복무하고 있던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대 최고 책임자가 당시 김 의원의 아들에게 각종 편의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부대 내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첩보 문건을 최소 2차례 생산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작성자는 다름 아닌 김 의원 아들 소속 부대 대대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건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각각 공군본부 직할 군사경찰단에 보고됐습니다. KBS는 이 문건 내용을 토대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를 검증했습니다. 먼저 부대 간부들이 김 의원 아들에게 죽을 배달해 주었다는 이른바 죽 심부름 의혹을 유호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보고된 첩보 문건. 작성자는 당시 제10전투 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이었던 박모 중령입니다. KBS는 2장 분량의 문건 내용을 확인해 복기했습니다. 당시 준장 계급의 장성인 비행단 최고 책임자 박치로 단장이 국회 국방위원인 김병기 의원 아들을 감싸는 과정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적혀 있습니다. 김 의원의 아들 김모 씨는 당시 10전비 군사경찰대대 소속 상병. 문건에는 부대 간부들이 김 씨를 위해 죽 심부름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치로 단장이 2019년 7월 김 씨가 장염을 앓고 있다면서 부대 밖 죽 전문점에서 죽을 사다 주라고 소속 대대장인 박중령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죽 심부름을 받거나 전해 들었다고 취재진에게 말한 당시 부대 관계자는 모두 8명. 이들 중 2명은 간부들이 최소 2차례 죽 심부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아플 때는 대대장님이 죽을 사다 주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김 씨에게 죽을 사다 주는 일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당시 십전비 관계자는 김 씨가 누군가에게 전화해 유명 죽 전문점의 특정 메뉴가 먹고 싶다고 말했고 얼마 뒤 한 간부가 죽을 사왔다고 말했습니다. 군대에서는 현명한 대우를 받을 줄 알았는데 가정 환경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간부가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데 굉장히 서운하다라는 반응도 받았고 문건 작성자인 박중령은 KBS 취재진에게 작성 경위 등에 대해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치로 당시 단장은 죽을 사다 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걔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런 병사들 대대장이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 해라 어떤 그런 것 같은데요. 김 씨가 아프다는 건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첩보 문건에는 죽 심부름과 관련해 박중령에게 연락한 인물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국방부 국회 협력 담당 이모 대령도 비슷한 시기 박중령에게 같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전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그래서 1년이 넘은 일인데 KBS는 김병기 의원에게 국회 협력 담당관 등을 통해 아들에게 죽을 사다 주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원실이 군에 요청했다는 전제 자체가 허위이며 아들이 아팠다는 상황을 나중에 알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아들은 죽을 한 번 전달받았고 장염으로 입원 뒤 퇴원해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으며 죽 제공은 부대 자체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문건에는 다른 특혜 의혹도 있는데요. 김 의원의 아들은 복무 도중 보직이 변경됐는데 생활관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키라고 문제를 제기한 동료 병사들을 처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의혹입니다. 계속해서 정성호 기자입니다. 2018년 6월 10전비로 전입한 김병기 의원의 아들 김 씨. 처음 받은 보직은 군사경찰대대 수사실 수사지원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말 경계체계반 상황감시병으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비행단 주변에 설치된 CCTV를 감시하는 업무를 맡은 겁니다. 24시간 감시여서 근무 형태도 일과 근무자에서 새벽에도 교대로 투입되는 교대 근무자로 바뀌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교대 근무자들끼리 쓰는 생활관으로 옮겨야 하지만 김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대 내부 첩보 문건에는 김 씨가 보직 이동 후 본인 요구로 기존 생활관을 계속 사용했다. 불만이 있던 같은 생활관 행정병 4명이 이동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병사들의 진술서. 한 병사는 김 씨가 자신이 아침 7시부터 근무할 때 일과 근무자들에게 깨워달라고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다른 병사는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큰 불편을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자기랑 제일 친한 병사는 소대도 다른데 계속 있는 게 비정상적으로 느껴져서 굉장히 조조리하다고. 새벽에 나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깰 수밖에, 그러니까 깨거나 잠을 못 자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서 안 먹고 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칙대로 해달라는 요구였지만 박치로 비행단장은 도리어 해당 병사들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게 문건 내용입니다. 박 단장이 대대장인 박중령에게 깜냥도 안 되는 것들이 별것 아닌 일로 단체 행동을 한다. 위법이니 신고자 4명을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박중령은 한두 달쯤 뒤 김 씨의 생활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단장으로부터 문제 제기 병사들을 처벌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박 단장은 신고한 병사들을 처벌하라고 말한 기억은 없다면서 사이좋게 지내도록 조치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불화가 없어지도록 최대한의 어떤 조치를 하라고 대대장한테 지시를 한 기억은 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깜도 안 되는 거 그거는 제가 사용하는 그런 용어도 아니고. 이와 관련해 의원실이 군과 상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김병기 의원은 문제 자체를 아들 제대 이후 스치듯 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런 문제를 의원실이 군과 상의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것보다 큰 문제들도 상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네, 미국 대선에서는 바이든 후보 지원에 나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상대편 트럼프 대통령을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사전투표를 방해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투표하라는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를 쓴 채 등장한 오바마 전 대통령. 유세 시작 5분 만에 작심한 듯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He hasn't shown any interest in doing the work or helping anybody but himself and his friends or treating the presidency like a reality show. 코로나19 대응을 맹공하며 한국 사례도 거론했습니다. Korea identified its first case at the same time that the United States did. Their per capita death toll is just 1.3% of what ours is.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법과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ll you hear is CO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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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 That's all they put on because they want to scare the hell out of everyone. 공개 일정을 자제하고 있는 바이든 후보 대신 전 현직 대통령이 격전지에서 맞붙은 모양새입니다. 사전 투표 열기가 고조되면서 투표 방해, 비난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라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는데 긴급 기자회견을 연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배후가 이란과 러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돌을 막기 위해 버지니아 등 일부 주에선 투표소 인근에 총기 소지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투표소를 기준으로 4m 이내에선 선거 활동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선거 팜플렛을 전달한다든지 지지를 호소한다든지 심지어 특정 후보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 대선이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 한국 시간으로 내일 마지막 TV 토론이 열립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한동안 쪽빛 가을 하늘 누려왔는데 반갑지 않은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미 마스크 매일 쓰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이 미세먼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에 따르면 대기 오염 물질이 1세제곱미터당 1마이크로그램 늘 때 코로나19 사망률이 8% 높아집니다. 이 오염된 공기를 자주 마시는 사람이 바이러스에도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초미세먼지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국내에서 숨진 사람이 3년 동안 6만 4천 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서울에는 지난 5월 이후 165일 만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국에서 황사도 밀려와 대기질은 더 나빠졌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개에 섞인 희뿌연 미세먼지가 도심을 휘감고 있습니다. 한강변 건물들이 희미하게 보이고 시민들은 코로나에 미세먼지까지 차단하느라 마스크로 단단히 얼굴을 가렸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붉게 보이는 짙은 먼지띠가 중국을 지나 한반도로 유입됩니다. 수도권과 서해안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에 300 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 기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북풍 기류를 타고 몽고, 그다음에 중국 북부, 선양 지역, 북한을 거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약한 황사가 겹쳐져서 특히 입자가 큰 황사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남, 호남 등지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서울의 경우 지난 5월 11일 이후 165일 만입니다. 건강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 역시 7월 이후 110일가량 좋음이나 보통 단계였지만 최근 나쁨으로 다시 악화됐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에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부터는 북서풍이 몰아쳐 추워지고 공기가 잠시 맑아지겠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뚜렷한 계절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10월달, 11월달 이제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그런 어떤 시즌이 온 거죠. 계절이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석탄 연료를 사용한 난방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고 코로나 효과로 잠시 줄었던 국내외 배출량도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겨울의 경우 심한 한파가 예상돼 기록적인 미세먼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추위가 주춤할 때면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등에서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조주빈은 악인의 삶은 끝났다며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제 상처에 끝이 없는 것처럼 조주빈에 대한 형벌도 끝이 없었으면 좋겠다.
피해자가 박사 조주빈에 대한 재판의 마지막으로 전해온 말입니다. 검찰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유통하고 성착취를 위한 범죄 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이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폭력 범죄 집단을 만들었고 사회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면서 조 씨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무수한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씨는 오늘 공개 재판에서 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라면서 정의를 꿈꾸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조 씨가 대부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에 영향이 아예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검찰은 박사방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박사방이 조직적 범죄 집단으로 인정될지도 주목되는 가운데 법원은 다음 달 26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CJ 대한통운에서 일하던 30대 택배 종사자가 이틀 전 또 숨졌습니다. 숨진 강모 씨는 직접 배달을 하진 않았지만 터미널을 오가며 물건을 운반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택배 노조가 유가족에게 확인한 근무일지입니다. 일요일인 18일 오후 2시에 나와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일했고 5시간 만에 다시 출근해 휴게실에서 쓰러지기 직전인 밤 11시 57분까지 꼬박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씨가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지만 이렇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한 게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오늘 경남 진주에서 40대 택배 노동자 1명이 또 숨지면서 올 한 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기사와 관련 노동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숨진 노동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CJ 대한통운에서 일했는데 이 회사 대표가 오늘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지윤 기자입니다. 연이은 택배 기사님들의 사망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CJ 대한통운 대표가 택배 노동자의 잇따른 죽음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해에만 CJ에서 일하던 택배 종사자 6명이 숨진 뒤 나온 대국민 사과입니다. 향후 개선 대책의 핵심은 과도한 택배 노동의 주 원인으로 꼽힌 분류 작업 개선입니다. 현재 1,000명인 분류 인력을 4,000명까지 늘려 택배 기사들이 배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새벽부터 나와 꼬박 낮까지 해야 했던 분류 작업이 줄게 돼 기사들이 자율적으로 업무 시작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한 명의 택배 기사에게 과도하게 배송 물량이 몰릴 경우 다른 택배 기사들이 분담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적정량을 산출한 뒤 택배 기사님들이 적정 배송량을 초과해 일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 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대리점에 권고하고 소형 상품 전용 분류 장비를 도입해 작업 강도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긴급 생계 지원 등 택배 노동자 복지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CJ 대한통운의 조치에 택배 노동자 측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람 중심의 택배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임종빈 기자입니다. 택배 노조 측이 가장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한 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분류 인력 추가 투입입니다. 배송할 물건을 분리하는 작업을 추가 대가 없이 밤낮으로 도맡으면서 과도한 노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택배 노동자 건강검진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것도 환영했습니다. 뒤늦게나마 CJ 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 책임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CJ 대한통운이 분류 작업 인력 4,000명 운용에 투입하는 예산은 1년에 500억 원.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3배 넘게 늘며 800억 원을 넘었는데 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노동자 복지에 쓰게 된 셈입니다. 문제는 분류 작업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분류와 배송 책임을 분리해 표준 계약서에 명시하는 생활물류법과
택배 노동자들의 산재 적용 제외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업계 간 의견차는 아직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분류작업 강도를 덜기 위해 자동화 기계 설치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교체하고 이럴 경우에는 국가에서 뭐 우리가 이제 일대 혁신이나 이런 데 대해서 지원 융자금도 있고 그렇죠. 새벽과 심야 배송, 낮은 수수료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노동계, 정부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근입니다. 네, 지난 일주일 15일부터 어제까지 일하다 숨진 노동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노동건강연대와 KBS가 집계한 결과 모두 22명이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KBS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도면을 입력하면 그 자리에서 입체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 3D 프린터, 산업 현장뿐 아니라 요즘 학교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6년 전부터 정부가 적극 보급에 나서면서 지금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18,0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와 동아리 활동으로 3D 프린터를 많이 다뤄온 한 30대 선생님이 희귀병에 걸려 투병하다 석 달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이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소재에서 유해 물질이 나와 병에 걸린 거라며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허효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2달이 넘어 다시 찾은 학교. 교사였던 아들을 앗아간 건 희귀병인 육종암이었습니다. 아들의 부재를 납득하기 어려웠던 아버지. 투병 중에 남긴 글을 보고서야 3D 프린터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뭐든지 지가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다. 나쁜 게 맞다는 걸 생각을 했는데 너무 늦게 이제 내가 알았다. 이런 내용인 것. 2013년부터 5년 동안 3D 프린터 교육을 전담하다시피 한 아들. 좁은 실험실에서 5대를 동시에 작업한 날도 많았습니다. 뭐 여기 고등학교 왔을 때까지는 하여튼 줄곧 그 학교 안에서 뭐 다른 데 교육 안 가고 뭐 수업 없으면 거기서 아마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 또 다른 학교의 교사 B 씨도 육종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년 반 동안 거의 매일같이 많게는 8대의 3D 프린터를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1년 365일 계속 돌아가긴 하는데요. 제가 가서 그 실에 있는 시간은 보통 짧게는 한두 시간에서 길게는 한 대여섯 시간 정도까지도. 육종암은 의학계에서도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두 교사의 경우 3D 프린터와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상황. 두 가지 병 다 매우 드문 종양인데 그것이 우연하게도 비슷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생겼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작업 환경과 무관하다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가정이나 학교에서 흔히 사용하는 3D 프린터는 가느다란 소재를 고열로 녹인 뒤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물건을 만듭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흔히 쓰이는 소재 2종류를 녹였을 때 나오는 연기를 분석해보니 발암성 물질과 생식 능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3D 프린터를 쓰는 산업 현장에서도 이런 물질이 아주 미량이지만 검출됐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유해 물질에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3D 프린터의 구조라든가 작업장의 환기 상태, 그다음에 소재의 종류와 사용량, 그다음에 작업 방법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환기가 중요하지만 두 교사의 실험실 창문과 출입문은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온의 환경을 유지해야 제작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작품이 잘 나오는지 가까이서 지켜봐야 해서 환기를 신경 쓸 겨를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알려진 건 없었고요. 보조치나 안전사항이나 매뉴얼이나 사용법이나 이런 거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석 달 전 A 교사가 숨진 뒤 정부는 지난달 말에서야 일선학교에 3D 프린터 작업 환경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또 긴급 실태 조사 결과 대전 지역에서만 교사 10여 명 등 건강 이상을 경험했다는 사례가 잇따라 정밀 분석에 나섰습니다. A 교사의 유족과 육종암 진단을 받은 교사들은 조만간 산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지난 9월 7일 흰색 안전모를 쓴 정의당 심상정 당시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 앞에 섰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이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무게를 두도록 법에 정해두자는 건데 정의당이 지난 6월 1호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이번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릴레이 시위는 이어져서 오늘로 30번째를 맞았는데 정의당은 그 사이 산재로 집에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가 최소 6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각각 자문사를 두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삼성증권이 두 회사를 모두 자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삼성증권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5년 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두 회사와 각각 8억 원과 30억 원 규모의 자문 계약을 맺습니다. 확인 결과 두 계약은 모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삼성증권이 서로 이해가 다른 두 회사를 동시에 자문했던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고 있는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입니다. 두 계열사의 합병 비율은 1대 0.35. 당시 매출, 영업이익, 총자산이 모두 우위였던 삼성물산에는 결과적으로 손해, 제일모직에는 이익이 된 합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동원됐습니다. 삼성증권이 삼성물산과 주주와 고객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물산 주주들을 접촉해 찬성 의결을 유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삼성물산 주주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찬성 의견을 받는다는 내용을 들었고요. 금감원에 직접 민원도 넣었고 회신은 참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확보한 찬성 의결권은 삼성물산 전체 주식의 2.51%. 결과적으로 양쪽의 이해가 갈린 자문을 하고 삼성증권은 그 대가로 38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양쪽에 모두 자문하는 것은 구체적인 분야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삼성증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모두 합병을 원했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은 150페이지에 이릅니다. 여기에 삼성증권은 48차례 등장하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15일 삼성증권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삼성증권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여러 계열사 임원들에게 거액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조만간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삼성증권이 계열사 등기 임원들에게 해준 대출 내역서입니다. 2015년부터 17년 말까지 13명의 등기 임원에게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줍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급여나 1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은 대출해줄 수 없습니다. 1억 원이 최대 대출 한도인 겁니다. 금융계열사를 기업의 사금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등기 임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걸 어기면 돈을 빌려준 회사와 빌린 임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명단에 있는 13명 가운데 8명은 순대출 금액이 1억 원을 넘습니다. 눈에 띄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등기 임원들이 받은 주식 담보대출. 많게는 20억 원 넘게 빌렸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등기 임원 5명 가운데 3명으로 돈을 빌린 시기도 비슷하고 돈을 빌린 지점도 같습니다. 단순히 개인 일탈로 이런 신용공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계열사 전체를 동원하는 불법적 행위를 위한 조직적 행위였는지는 금감원이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조만간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 측하고 협의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대출을 내줄 당시 임원인 것을 몰랐고 나중에 자체 검사에서 확인돼 모두 상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돈의 대출 목적이나 사용처는 개인정보라서 알지도 못하고 답변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2018년 KB증권은 전신인 현대증권대 등기 임원 등이 계열사 3호 사채 인수와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기관 경고를 받고 과징금 57억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받쳐 뇌사 판정을 받은 한 경찰관이 결혼 14년 만에 얻은 어린 딸을 두고 숨졌습니다. 영면에 들기 전 장기를 기증해 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돌이 채 안 된 딸아이를 사이에 두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부부. 딸 유진이의 엄마는 14년 차 경찰관 홍성숙 경사입니다. 10번 넘는 시험관 시술을 거쳐 결혼 14년 만에 얻은 딸을 돌보며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적이라고 했고요. 진짜로 제일 행복할 때다고 와이프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아내인 홍 경사가 지난 8월 29일 밤 운전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고 곧바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진의 말에 남편은 예전 아내와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호흡이 돼주고 뭐 눈이 돼주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저 세상에 가더라도 여기서 같이 숨쉬고 같이 살아있는 게 좋겠다. 사고 다음 날 홍 경사는 자신의 간을 기증하면서 다른 한 생명을 살리고 영면했습니다.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난 홍 경사의 가족에게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경찰청은 공로장과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동료 경찰과 시민이 남긴 댓글 3천여 개를 모은 책자와 초상화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안 씨는 아직 엄마의 부재를 모르는 딸에게 이런 마음들을 모아 이야기해줄 예정입니다. 경찰차를 보면 엄마 하고 찾았어요. 지금은 뭐 하늘나라에 있지만 엄마에 대한 그 숨결이나 그런 게 다른 사람들한테 남겨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